엄마 뭐라고? 어머니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온 가족을 숨겼고 이제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엄마는 가족을 파괴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진실을 직시하기로 선택하셨다. 그는 자신이 평생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 한다. 실수. 그럼 저희는요? 엄마? 우리가 엄마와 아빠에 대한 모든 믿음은 거짓말에 불과해요? 저는 제 가족이 완벽한 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아버지, 온화한 어머니, 그리고 단결된 두 형제. 하지만 유언장 낭독 한 번만에 모두 무너졌다. 평온했던 집을 눈물과 원한으로 가득 찬 전쟁터로 바꿔놓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밀이 드러났다. 왜 우리를 버렸어요? 오빠의 말은 매일 밤 내 마음을 칼로 베는 것처럼 여전히 울려 퍼졌다. 모든 일은 우리가 유언장 발표를 듣기 위해 강남의 큰 빌라 거실에 모였던 날 시작되었다. 온 가족이 존경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남자인 아버지 이상우 씨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는 가족에게 평화를 주는 대신 폭탄을 하나 남겼다. 변호사는 천천히 빨간 봉투를 열어 유언장의 문장을 하나하나 읽었다. 그러자 우리에게 전혀 낯선 박지연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유언장에 따르면 별장, 회사 주식, 제주 바닷가 별장 등 아버지의 재산은 거의 전부가 지연에게 돌아갔다. 발밑에 집안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박지연이 누구야? 왜 아버지는 친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을까? 오빠 민재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한수진 씨는 손이 떨려 손수건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가 처음으로 침묵을 깨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지연이는 내 의붓아들. 내가 너희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방 전체가 조용했다. 민재는 소리쳤다. 엄마는 몇 년 동안 이 이야기를 숨겼나요? 우리 아빠도 배신했어요. 동생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방을 나갔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난생 처음으로 그 눈빛에서 사랑이나 동정심을 찾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 일을 알고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강요당했죠. 그렇죠? 민재는 눈빛이 불타는 듯 계속 질문을 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녀는 고개만 숙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후회가 아니다. 마치 그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한 핏줄을 같았던 사람들은 이제 형제, 어머니, 자녀로 서로를 보지 않고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보인다. 돈, 유산, 신뢰에 대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괴롭히는 질문은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을 때 정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당신이 유언장 한 장 때문에 갑자기 무너진 완벽한 가족의 증인이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갑자기 밝혀졌습니다. 사생아, 배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의 붕괴입니다. 이것은 억만장자 가족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진실, 탐욕, 비밀의 결과에 대한 강박적인 교훈이기도 하다. 모든 진실의 대가가 있는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자. 저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33살 김지호라고 합니다. 나의 일은 매일 새벽 5시에 시작한다. 사람들이 일하러 오기 전에 보안 장비를 확인하고 메인 로비 공간을 정리할 수 있는 이 번화한 도시의 아침의 고요함이 너무 좋았다. 나는 가로등 불빛이 도시의 작은 골목을 여전히 밝힐 때, 어두워질 때 건물에 자주 간다. 늘 시간과 경주를 하는 도시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느린 삶의 리듬이 느껴질 때였다. 나는 종종 이 시간을 스스로 성찰하는 데 사용한다. 메인 홀을 청소하고 카메라 시스템을 검사하고 그 조용한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 일상에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따금씩 현관 홀의 큰 창가에 잠시 들르기도 했다.
거기서부터 주거래 고층 건물에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때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에요. 바쁜 삶에도 이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죠. 그 순간들은 나로 하여금 단순함의 가치를 더 잘 느끼게 했다. 경비원으로서 제 직업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하지 않다고 평가되지만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쁜 직장인, 중요한 손님들, 배달부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짧은 대화나 심지어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는 것조차 나의 근무일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일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나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항상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 나는 특정 예리함으로 주거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느끼는 법을 배웠다. 저에게 이것은 일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 작은 기여를 한 책임감과 자부심입니다. 가끔 압박감이 있지만 매일 근무가 끝나면 미소를 짓고 제 역할을 잘 해냈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일, 아직 날이 밝지 않았을 때 저는 평소처럼 헌신적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 아침 5시 20분경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갑자기 큰 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홀에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공간을 갑작스럽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급히 달려가 보니 60대 권력남인 이상호 회장이 너무 익숙한 고급 승용차에서 막 나왔다. 이 씨는 항상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정장 차림과 위엄 있는 모습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게 만든다. 하지만 오늘날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의 양어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 것처럼 약간 구부렸다. 그의 눈은 평소와 달리 멀리 내다보고 있다. 날카로운 눈빛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조심하게 만든다. 그의 특이한 모습에 조금 당황했지만 저는 재빨리 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에게 정중하게 절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 씨는 말 한마디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마치 그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매우 가볍고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생각들 속에서 어딘가를 헤매고 있다. 그가 회전문을 지나갈 때 나는 잠시 서서 그의 등이 조용한 복도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무언가 낯설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권위 있는 주석의 평소 모습이 아니다. 아마도 그 위험 있는 외모 뒤에는 내가 제대로 이해할 기회가 없었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홀의 불빛이 약한 불빛을 받아 이 씨의 그림자를 주간 공간에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에 갑작스런 호기심을 없애려고 애썼다. 나의 일은 판단하거나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 씨처럼 확고하고 확고부동한 남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멈출 수 없다. 이 씨가 물을 통과한 지 몇 분 만에 홀의 조용한 공간은 강한 소리에 의해 부서졌다.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섰고 눈앞의 모습이 가슴을 먹게 했다. 이 씨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큰 몸은 바람에 쓰러진 고목처럼 쏟아졌다. 그의 한 손은 가슴을 꽉 껴안았고 얼굴은 창백했고 관자놀이에 식은 땀이 흘렀고 호흡은 고달프고 끊어졌다.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한 나는 즉시 그에게 달려갔다. 나는 머리가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가능한 한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회장님, 제 말 들리세요?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가 여전히 알고 있기를 바란다. 끓이탄 이 씨의 눈빛은 마치 깊이 빠져들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실제로 보이지 않고 나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재빨리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비원들을 위한 응급훈련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적용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매우 약하고 불규칙하다는 것을 느낄 때 내 심장은 두근거린다. 내 초가 끝없이 흘러가지만 저는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꺼내서 떨면서 구급차를 호출하기 위해 번호를 눌렀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를 위기에서 끌어내리기를 희망하며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곧 앰뷸런스가 올 거예요. 선생님, 힘내세요. 나는 마치 그 말이 이 씨를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는 것처럼 다급하면서도 안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할아버지를 겨울 아침 추위에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할아버지를 외투로 덮었다. 한때 강하고 권력이 강했던 이 씨가 이제는 건물의 차가운 공간 한가운데에 연약하게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력감이 밀려왔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고 마치 꿈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악몽 같았습니다. 나는 이 씨가 이 위험한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구급차가 제때 도착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제 뇌리에 떠오른 유일한 질문은 그가 이런 문제를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일까? 아니면 그저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일의 결과일까?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안전훈련에서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 CPR을 실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이 쉴 새 없이 떨리고 숨이 차오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지금 감정을 압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내 초가 지날 때마다 생사가 걸린 싸움이다. 나는 의사가 간조했던 말을 떠올렸다. 심근경색 환자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분뿐.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희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씨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나는 손아래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느끼며 한 박자씩 힘주어 눌렀다. 나는 안내에 따라 각 박자를 암산했다. 하나, 둘, 셋, 사. 누를 때마다 나는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다시 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내 모든 힘을 거기에 쏟았다. 나는 그의 옆에 바짝 웅크리고 숨을 좀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땀이 이마에서 길게 흘러내리면서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이 씨를 깨어있게 할 뿐만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 정신 차려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필요해요. 회사에 당신이 필요해요.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가 그것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의 생존 의지를 깨울 수 있는 것처럼 소리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맥박을 짚기 위해 잠시 손을 뗐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끔찍한 순간이 일어났다. 말도 안 돼 나는 머릿속에서 소리를 질렀다. 공포감이 감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이 씨를 빼앗는 죽음과 씨름하듯 가슴을 계속 누르고 한 박자 한 박자씩을 시도했다. 내 머릿속에는 회오리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만약 내가 할 수 없다면, 만약 그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씨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도자, 아버지, 남편을 잃을까? 아버지를 흠모하는 자식을 가진 사랑하는 아내 이 씨의 가족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그들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다고 느끼게 했다. 모든 박자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피로가 제 손을 통해 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깨에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절망감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장 연약하더라도 희망에 매달렸다. 구급차는 어디 있죠? 왜 아무 하나는 유리창 밖으로 재빨리 시선을 돌렸지만 겨울 아침에 차가운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구급차 경적 소리가 울려 조용하고 긴장감 넘치는 공기를 찢었다. 나는 거의 한숨을 쉬었지만 곧 다시 집중했다. 의료진이 들이닥쳤을 때 눈빛이 이 씨의 처지에 닿았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급해 보였다. 그들은 재빨리 그를 들것에 태우고 호흡기를 달았고 생존의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는 약 5분 전에 쓰러졌다 고 말할 수 있었다. 심폐소생술은 그때부터 했어요.
한 의료진이 저를 돌아보며 엄숙하면서도 위안이 드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제 짐의 일부를 덜어주는 것 같았지만 마음의 걱정을 없애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들것에 실려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 같았죠. 구급차 문이 닫혔을 때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나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차가 달려가는 것을 따라갔고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박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내 마음은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겨내야 한다. 이 씨와 의료진을 향한 기도처럼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충분히 했는지, 내 노력이 그가 삶과 죽음의 미약한 선을 넘도록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과 모든 인간성을 마음속에 가지고 말이죠. 큰 로비 공간에 홀로 서 있으니 한산할 정도로 고요함이 느껴진다. 밖은 점점 밝아오지만 내 안에는 걱정과 희망의 밤이 있다. 그가 그의 가족과 그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이 그를 마지막으로 보는 건가요? 그 질문들은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고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흘 뒤 로비에서 카메라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사고 당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더 건강해 보였고 밝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보였다. 그는 곧장 제게 다가와서는 몸을 약간 구부리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내가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여기에 없었을 거야. 우리 가족도 나도 너한테 큰 빚을 졌어. 나는 당황했고 서둘러 대답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내 직책에 있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러나 이 씨는 제가 그에 감사해서 물러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계속 말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어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하러 오셔서 제대로 된 사이를 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초대에 다소 어색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진심은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 씨는 이 권력가들에 대한 호기심과 낯선 느낌에 나를 남겨두고 떠났다. 그날 저녁 서울 상류층 전용구역이라는 말을 듣던 성북동 이 씨 댁에 갔다. 내가 달아가면 자동으로 큰 문이 열리며 현대 건축과 전통이 뒤섞인 웅장한 저택이 드러난다. 안에서 따스한 황금빛이 뿜어져 나와 친밀하면서도 권위적인 느낌을 준다. 들어가자 이 씨의 부인 한수진 씨가 문간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풍채와 가벼운 미소를 가진 우아한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나로 하여금 그녀에게서 어떤 것도 지나칠 수 없다는 느낌을 주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죠.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혐오할 수 없는 힘을 가졌습니다. 곧이어 두 아들도 등장했다. 장남 이민재는 의젓한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을, 막내 이현우는 젊고 친해지기 쉬운 모습. 저녁 식사는 흰 수건으로 덮인 긴 식탁과 그 위에 고급 요리가 차려진 큰 식당 안에 차려졌다. 처음에는 공기가 꽤 편안했다. 사람들은 주로 이 씨가 어떻게 중태에서 벗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가족들의 나에 대한 감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민재와 현우 형제의 이야기는 점차 가족 회사 문제로 옮겨갔다. 맏아들 민재는 처음에는 차분한 외모로 갑자기 회사 경영 경험이 부족해요. 현우 씨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아프다고 해서 제가 도절해 볼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양보하고 싶지 않은 현우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그를 후계자로 선택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즉시 반박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다. 두 형제 사이의 날카로운 언사는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한 씨는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두 자녀, 가족의 은인에 감사하는 저녁 식사입니다.
라고 말했다. 따질 때가 아니야. 그러나 그녀의 말은 방 안에 흐릿한 긴장감을 가리는 얇은 천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모든 것을 삼가하며 지켜봤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한씨가 민재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무조건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눈빛에는 약간 암시가 섞인 냉정함이 있었고 마치 그들 사이에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민재는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해도 테이블 위에 있는 냅킨을 손으로 조이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이 씨는 나를 한 구석으로 끌고 갔고 눈빛은 약간 사색적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모든 가정에는 비밀과 스트레스가 있다.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마음속 깊이 너에게 감사해. 그저 웃으며 화답했을 뿐 마음속으로는 내가 방금 본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에 발을 디뎠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별장을 떠나면서 나는 저녁 식사 때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민재와 현우 형제는 분명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한 여사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것이 큰 그림의 조각과 같았지만 나는 아직 전체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한 질문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 씨가 그날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긴장감이 진짜 전쟁으로 폭발할 것인가? 며칠 뒤 서울 시내 고급 빌딩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달라는 이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 뜻밖의 초대는 나를 궁금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이 씨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동의한다. 내가 도착했을 때 이 씨는 이미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내가 추측하는 한 중년 남자와 함께. 밤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긴장되어 있었고 나는 이 만남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에마어, 이는 나를 안치고 따뜻하지만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초대했다. 너는 내 목숨을 구했고 나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비밀을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저는 사생아 한 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 씨는 마치 한마디 한마디 고려라도 하듯 시선을 탁자로 내리깔고 말했다. 과거의 실수의 결과이지만 제 책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해외에서 살고 있으며 제가 죽은 후에도 그들의 삶이 부족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나는 현기증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 씨는 이어 유언장을 바꾸기로 했다. 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새로운 내용에 따르면 제 재산의 대부분은 그 아이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민재와 현우는 재산의 극히 일부만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믿지만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 가족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잠자코 방금 들은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이 씨는 내 마음을 읽는 듯 그들을 영원히 거짓 속에 살게 할 수는 없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유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내가 증인이 되어야 너는 내가 이 일의 정당성을 보증하기 위해 나선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눈빛에서 진심과 무거운 압박감을 느꼈다. 이 선생님,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족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얼굴로 알고 있죠 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우리 가족은 원래 깊은 갈등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갈등을 계속 키우기 위해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다.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잠시 심사숙고 끝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좋아, 내가 증인이 되겠어. 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비록 이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말했다. 이 씨는 미소를 지으며 처음 만났을 때 미소가 약간은 후련했다.
이 씨는 사무실을 떠나기 전 부담스러운 건 알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너와 내 가족이 더 안정된 삶을 살도록 내가 보장할게. 내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야.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모든 것이 내가 상상했던 것을 넘어서는 것 같다. 민재, 현우, 한 할머니 등 이 씨 가족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생아로서 재산의 대부분이 전출되었고 저는 평범한 경비원으로 그 엄청난 변화의 증인이었습니다. 서울의 한밤중에 들어서면서 이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질문들이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제가 위험한 가족 전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죽음을 눈앞에 둔 한 남자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유 원장의 증인으로 서명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 씨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나를 당황하게 했다. 그는 추운 밤 자신의 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와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손실이었다. 동료에게서 소식을 듣고 안쓰러운 마음이 금세 내리를 가득 채웠다. 나는 최근의 압력과 사건들이 그의 죽음에 기여했는지 궁금하다. 수년 동안 유 원장을 바꾸고 매장 비밀을 누설하기로 한 결정이 그를 인내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든 마지막 결정이었을까? 유 원장 발표일이 생각보다 빨리 왔다. 나는 이 씨의 가족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불려갔다. 격식을 차리지만 긴장으로 가득 찬 방에 앉아 나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폈다. 맏아들 민재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자신감과 권위를 지켰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된 것처럼 마땅한 상속인의 이미지를 풍긴다. 막내인 현우는 더 침착해 보이지만 눈빛은 가끔 불안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 씨의 부인 한 씨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진정하려는 듯 책상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손을 꼭 맞잡았다. 변호사는 쥐죽은 듯한 침묵 속에서 유서를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예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재산들이 분할되고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속인의 주요 조항으로 전환했을 때 방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최근 요원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산과 회사 운영권이 에게 양도될 것이다. 이상호 씨의 사생아. 그 말이 끝나자 방 전체가 폭발하는 것 같다. 나는 공간에 가득 찬 현기증을 느꼈다. 모든 시선이 한 씨에게 쏠렸다. 마치 한 씨가 말하기 전에 뭔가를 알아챈 것 같다. 한 할머니는 뻣뻣하게 앉아 눈을 부릅뜨고 민재는 탁자를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다. 사생아? 이게 뭐야? 유 원장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차갑게 빛났다. 옆에 앉은 현우는 어머니에게로 눈을 돌리며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몇 년 동안이나 숨겼나요? 한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몇 초간의 무거운 침묵 끝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히 맞아, 애라고 말했다. 유 원장이 언급한 자식. 엄마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너희 아빠의 자식이 아니야. 방 전체가 조용해졌다. 벽에서 시계가 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침묵이 계속되었다. 민재의 얼굴은 굳어졌고 눈빛은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차 있어. 엄마가 방금 뭐라고 하셨어? 엄마가 아빠를 배신했다고 말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우리가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을 물려받은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현우 씨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는 평생 우리를 속였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믿었고 이 가족을 부양하셨고 어머니는요? 엄마는 몇 년 동안 아버지에게 이 일을 숨기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한 씨는 고개를 들어 눈빛에 몰이 가득했다. 얘들아,
나는 내 분노를 이해해.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우리가 결혼했을 때부터 이 일을 알고 계셨어. 그는 어머니를 책망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이 책임을 떠맡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했고 이것이 그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둔 적이 없다. 하지만 한 여사의 해명은 민재와 현우의 분노를 폭발시킬 뿐이다. 민재는 엄마 곁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거의 비명을 지를 뻔한 목소리로 그럼 이제 아빠가 남의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자원했다는 말인가?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어머니가 그에게 유언장을 바꾸라고 강요했거나 그가 말년의 제정신이 아니었음이 틀림없다. 현우는 부미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로 돌렸다. 우리는 이 유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을 무효화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재산이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이며 아무도 빼앗을 권리가 없다. 변호사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상황은 풍제불능이었다. 논쟁의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아무도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다. 한편 나는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가족 비극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 같다. 나는 이 유언장의 증인으로 부미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혼란스러운 싸움의 한가운데에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발표가 끝났을 때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떠났다. 비난과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 찬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이 씨가 그의 결정이 가져올 혼란을 예상했는지 궁금하다. 아니면 이것이 당신의 의도인가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신의 가족의 파탄에 대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천천히 걸었고 수많은 질문들로 머리가 어정쩡했다. 숨겨진 비밀이 모든 것을 파괴할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이 씨의 가족은 이런 상처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끝없는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인가? 유언장 발표 이후 며칠간 이 씨 가족은 탈출구가 없는 소용돌이에 빠진 것 같다. 논란이 된 유언장에 대한 뉴스는 언론과 가족 지인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는 회사의 명성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씨 예가의 내부 분열도 어느 때보다 깊어지게 했다. 민재와 현우는 행동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두 형제 모두 최고의 변호사 팀을 고용하여 권리를 쟁탈하기 위해 법적 전쟁에 돌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논쟁과 쓰라린 비판으로 이제 가족 모임은 전쟁터가 되었다. 민재는 장남으로서 한 씨가 이 씨의 신임을 악용해 유서를 마음대로 바꿨다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 앞에서 선언했다. 나는 어머니와 이 증인이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아무도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지 못하게 할 거야. 현우는 말수가 적어도 치열하게 못지않다. 우리는 아버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만에 직면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외부인이 라고 그는 나를 가리키며 우리 가족의 일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오빠가 여기에 손을 댔는데 이제 책임질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나는 증인으로서 조사에 말려들었다. 그러나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나를 겨냥한 비난이다. 민재와 현우의 변호인은 내가 한 여사 및 그녀의 사생아들과 유언장을 바꾸기 위해 공모했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평범한 경비원인 내가 증인으로 발탁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럼 권력자인 이 씨가 왜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당신을 선택했을까요? 혹시 어떤 설정이 있습니까? 그들은 법정에서 질문을 했고 차가운 눈빛이 나를 향했다. 나는 증인석에 앉아 근심으로 가득 찼다. 방에 있는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서명 전 유언장의 세부 사항을 전혀 몰랐고 이 씨의 부탁만 들어줬을 뿐 평소 다니던 건물 경비 업무 외에는 가족과 아무런 인연도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다. 이 씨는 나에게 믿음을 준 사람이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내 책임만 다할 뿐이고 그의 가족 관계의 복잡성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쏟아지는 질문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소용돌이치면서 탈출구가 없는 구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들은 왜 거절하지 않았느냐, 왜 이 씨의 유언장 변경에 대해 다른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심지어 내가 그녀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한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평범한 경비원은 아무것도 없는 이상 이 씨에게 이렇게까지 믿을 이유가 없고 민재의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한편 한 여사도 비난을 면치 못했다. 그녀는 가족 전체의 믿음을 배신한 사람으로 친자식들에 의해 비난을 받았다. 그녀는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말은 이제 소용이 없다. 씁쓸한 표정으로 민재는 할머니 앞에서 엄마는 이 가족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도 파괴한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했다. 이제 엄마는 내 엄마다 아니다. 현우는 형처럼 무거운 말을 꺼내지 않아도 눈빛이 실망스럽고 차가웠다. 우리는 일어난 모든 일 후에 가족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날들은 제가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며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씨의 증인으로 도미한 것이 잘못인지 끊임없이 궁금하다. 법정에 가는 날마다 양측의 격렬한 질문에 직면했고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의미심장한 비난과 작은 실수만으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밖에서는 언론이 이야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몇몇 신문 기사에서 불쾌한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 씨 가물의 재산 분쟁의 수수께끼 같은 증인, 한 씨 증인과 한 씨 간 공모 여부. 기자들의 눈총과 전화통화로 저는 평화롭게 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씌우려고 했던 것 같다. 어느 날 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상한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쪽 끝은 낮지만 위협적인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이 일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당신이라면 더 조심하겠어요. 오빠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전화를 끊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소송의 압박, 익명의 위협, 그리고 오해로 인한 느낌은 나를 끝없는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저는 제 결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은 제가 그의 말년에 존경하는 한 남자를 돕는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의혹, 상처, 위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죠. 수주발의 긴장의 수사 과정을 거쳐 이 씨 일가의 비밀층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민재와 현우가 끊임없이 소송을 추진하면서 이 씨가 유언장을 바꾸도록 강요받았거나 제정신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는 동안 이 씨의 개인 변호사 측의 문건과 증언은 전혀 새로운 빛을 발했다. 근엄한 외모의 중년 남성인 이 씨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씨가 사전에 준비한 녹음과 유언장 원고 등 중요한 증거들을 진술했다. 공개된 녹음에서 이 씨의 따뜻하지만 결단력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는 수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내가 진실을 알면 그녀와 이 가족을 버릴까봐 두려웠지만 조용히 있기로 결심했다.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것을 깨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에게는 가족이 우선이다. 녹음이 계속되자 법정 안은 조용해졌다. 이 씨는 덧붙였다. 저는 그 아이가 제 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지만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결점 있는 결혼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년 동안 그것을 묵묵히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그것이 제 유산의 일부를 상속받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책임감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과 과거에 직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런 말들은 이 씨가 유언장을 바꾼 이유를 밝힐 뿐 아니라 감정적인 깊이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씨는 가족을 풍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년 동안 침묵을 지키기로 선택했지만 말년의 현실을 계속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사실이 그의 가족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사생아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그 사생아는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바니엘 한이라는 젊은이다. 바니엘은 명문대 학비를 포함해 이 씨로부터 어릴 때부터 재정을 지원받았다. 이 씨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바니엘은 친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지만 재산 대부분을 자신에게 물려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주발의 긴장의 수사 과정을 거쳐 이 씨 일가의 비밀층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민재와 현우가 끊임없이 소송을 추진하면서 이 씨가 이 원장을 바꾸도록 강요받았거나 제정신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는 동안 이 씨의 개인 변호사 측의 문건과 증언은 전혀 새로운 빛을 발했다. 근엄한 외모의 중년 남성인 이 씨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씨가 사전에 준비한 녹음과 이 원장 원고 등 중요한 증거들을 진술했다. 공개된 녹음에서 이 씨의 따뜻하지만 결단력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는 수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내가 진실을 알면 그녀와 이 가족을 버릴까봐 두려웠지만 조용히 있기로 결심했다.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것을 깨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에게는 가족이 우선이다. 녹음이 계속되자 법정안은 조용해졌다. 이 씨는 덧붙였다. 저는 그 아이가 제 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지만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결점 있는 결혼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년 동안 그것을 묵묵히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그것이 제 유산의 일부를 상속받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책임감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과 과거에 직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런 말들은 이 씨가 이 원장을 바꾼 이유를 밝힐 뿐 아니라 감정적인 깊이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씨는 가족을 풍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년 동안 침묵을 지키기로 선택했지만 말년의 현실을 계속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사실이 그의 가족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사생아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그 사생아는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바니엘 한이라는 젊은이다. 바니엘은 명문대 학비를 포함해 이 씨로부터 어릴 때부터 재정을 지원받았다. 이 씨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바니엘은 친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지만 재산 대부분을 자신에게 물려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나 이러한 폭로는 이 씨 가족에게 균열을 줄 뿐이다. 법정에서 녹음된 말을 듣고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거짓 속에 살았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요. 그는 우리를 믿느니 차라리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 감정을 덜 드러낸 현우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돌아서서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숨기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 비밀들 때문에 망한다.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던 한 할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대답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는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희망하셨고 이 사실이 결코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 그는 그것이 모든 것을 망가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마주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단지 그의 모든 결정이 이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민재와 현우가 이 원장이 무효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소송은 계속되다. 그러나 이 씨의 변호사의 명백한 증거로 그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여론도 이 씨와 그가 말년에 내려야 했던 어려운 결정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내게는 진실이 밝혀져 혼란스러운 느낌이 든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내가 이 가족의 붕괴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안쓰럽지 않을 수 없었다.
법정에 가는 날마다 나는 민재와 현우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한 여사의 지친 눈길까지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이것이 제 통제 밖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종 증거가 제출된 지 일주일 후 법원은 유 원장의 효력을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산은 이 씨가 정한 대로 분배된다. 사생아인 다니엘 한 씨는 대부분의 유산 상속인으로 인정받는 반면 민재와 현우는 규정에 따라 소량만 받았다. 선고가 끝난 후 법정 밖에서 조용히 서 있는 한 여사를 보고 그녀의 시선은 무한한 공간으로 향했다. 나는 달아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살짝 흔들고 눈을 붉히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필요 없어. 이것이 그의 선택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나면 내 아이들이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법정을 떠날 때 폭풍우를 막 탈출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에 치유할 수 없는 균열이라는 대가가 있다면 이 진실이 밝혀질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때로는 비밀이 영원히 어둠 속에 있어야 할까요? 결국 법원이 이 씨의 유 원장을 적법하다고 판결했을 때 나는 가슴 저미는 안도감을 느꼈다. 법의 관점에서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 씨의 사생아 다니엘 한 씨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재산의 대부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 대가는 이 씨 일가의 완전한 파판이었다. 한때 이 씨의 유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민재와 현우는 재산의 일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신뢰마저 잃었다. 그들은 한 씨의 얼굴에서 더 이상 그녀를 가족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최종 판결에서 그들의 차가운 말이 여전히 내 마음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아버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머니의 모습도 온전하지 않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우리를 배신했다. 어머니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씨는 이제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자녀들의 비난의 압박과 수년간 숨겨온 비밀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이제 어둠과 추위만 남은 성북동의 넓은 집을 거의 떠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한때는 할머니처럼 강했던 사람이 지금은 깨진 여성의 이미지가 됐다. 저는 결국 제가 서울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씨 가족의 이야기, 비밀과 분쟁은 내 마음에 너무나 큰 족적을 남겼다. 의심에 직면했던 날들, 외부인의 눈초리, 한 가족의 붕괴를 목격한 무력감까지 나를 지치게 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짐을 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에서 저는 새롭고 조용하고 더 단순한 직업을 찾았습니다. 아침마다 해변을 산책하면서 저는 종종 파도가 끊임없이 해변에 부딪히는 것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마치 인생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움직인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듯이요. 하지만 서울을 떠나서도 이 씨 일가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나는 궁금하다. 이 씨가 그런 유언을 남기기로 한 것이 옳은 일인가? 당신은 진실에 직면했지만 그 진실은 한 가족을 깨뜨릴 가치가 있습니까? 그의 아들인 민재와 현우는 어머니를 용서한 적이 있을까? 그리고 재산을 물려받은 다니엘은 정말 기뻐할까? 아니면 분단된 가족의 유산으로 삶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부담을 느낄까? 제게 있어 가장 큰 고민은 그것이 정말 정의인가 아니면 그저 피할 수 없는 비극인가 하는 것입니다. 법률이 정한 대로 정의가 실현되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정의는 어떨까요? 재산의 공평성이 정말로 평화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그것이 단지 지속적인 고통의 시작일 뿐일까요? 이 씨 일가가 다시 연대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쩌면 시간은 상처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이 균열들은 결코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진실은 항상 밝혀져야 할 것은 아닙니다. 비밀은 비밀로 유지되면 약한 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면 그것은 칼날이 될 수 있고
이전에 지어진 모든 것을 단념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씨는 자신의 결정에 옳았을까? 그것이 정의일까요? 아니면 단지 진실의 대가일까요? 그리고 이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비극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떠나면서도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정의와 평화 사이에서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